수출 기업의 3중 악재가 났다. 일단 수요가 위축됐고 중국발 저가 공세, 물류비까지 껑충 솟아 올랐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의 비중이 작아지는 대신에 미국 시장의 비중이 높아졌었는데 웬걸 미국 시장마저도 지금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자동차 수출력도 13%, 두 자릿수나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두 개가 견인하고 있는데 자동차까지 꼬꾸라지면은 이건 뭐 믿을 거 없습니다. 수출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다가 물류비는 급등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현실화된다 그러면은 이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물론 이 물류비 급등이라는 것이 이것도 다 중국 탓이에요. 중국이 이제 물건들을 막 밀어내면서 일단 저가 공세라고 해서 당장의 어떤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도 있지만은 이게 직접적이라면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 컨테이너 선이라는 게 빤해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 물량 밀어내느라고 전 세계 컨테이너 선을 중국이 싹 다 그냥 선점해버린 거죠. 컨테이너 선을 구하지 못. 중소기업은 매출의 8%가 해상운임이에요. 근데 그나마 배편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지금 당장 비싸 죽겠는데 그나마도 없어. 우리 지금 그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진짜 가격이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마스크가 팔렸었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샀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발 강달러에다가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겹친다. 어쩔 거냐. 지금 우리는 내수는 계속 안 좋았어요. 수출,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로 근근히 조금 좀 피가 돈다 정도인데 이 핏줄까지 꽉 막혀버려요. 기본적으로 몸을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가 못 움직이면은 마사지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 마사지가 뭐냐? 추경이죠. 어디 갔어? 추경은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수경기에서도 내수경기와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과 경기 침체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부동산이에요. 이게 경기는 침체인데 부동산만 과열되면 그게 최악이었고 그게 지난 여름의 상황이야. 근데 지금은 이게 동반으로 침체되면은 이거는 진짜 답이 없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을 샀어. 근데 부동산이 영끌을 했으면은 대출금 이자 감당하면서 사둔 거예요. 근데 대출금 이자 꼬박꼬박 나가는데 이 부동산이 안 올라. 눈물을 머금고 버티다 이제 경매로 팔고 있다. 어차피 지금 시장에 내놨다 제값도 못 받는다. 결국 경매로 나오고 있다. 지금 부동산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고 11년 만이면요 리만 사태 때 분위기랑 비슷해진다. 거기다가 수도권 빌라는 이제 월세가 새로운 표준이에요. 빌라 사세요? 월세 사시겠군요. 그동안 빌라 사세요는 당연히 전세죠. 빌라를 자가로 사는 사람들은 물론 많았는데 일반적으로 빌라는 일단 전세로 살면서 목돈 마련해서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는 중간다리 역할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중간다리 역할 하던 게 중간다리가 끊긴 거예요. 아파트로 가기가 더 힘들어져. 심지어 월세가 되면은 목돈 마련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월세가 요즘에 서울 시내 월세가 한 달에 다 100만 원이 넘어요. 월급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월세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박으면서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삽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구조적으로 이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게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은 서민들한테는 하나의 탈출구였는데 그 전세를 막아버린 게 이른바 부동산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었죠. 상승의 사다리를 아예 걷어차버린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 보고도 생각 없을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모르긴 할 겁니다. 어쨌거나 거기다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좋다. 이건 부동산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한국은행의 통화 공급과 똑같아요. 꾸준하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약간 미세 조정으로 이제 약간 수도꼭지를 세게 틀었다가 얕게 틀었다가 하지만은 이것도 우리 심지어 찌개 하나 끓이더라도 불을 확 올렸다가 확 낮추지 않아요. 쫙 봐가면서 살짝 봐가면서 살짝 조절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주택 공급을 확 늘렸다가 확 줄였다가 이래서 이게 때려 죽여도 안정이 안 돼요. 꾸준하게 사람이 필요로 하는 주택 수요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 기본적인 걸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늘리거나 조금 더 줄이거나 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가뜩이나 돈 없어서
주택 공급을 못하고 있는 집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 예산 다 감액해버렸죠. 재건축 예산도 감액했어요. 주택 공급이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거기다 또 절벽.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물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도 왜 같은 물건이라도 예컨대 이런 T조가리 하나가 있더라도 5천원짜리 T조가리가 있는가 하면 5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가 있죠. 50만원짜리는 올라봤자 55만원으로 오르는데 5천원짜리 T조가리가 만원으로 올랐다. 이게 실제로 취약계층한테 물가 상승이 더 직격탄을 날리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특히나 계엄 이후의 분위기가 더 심각해져서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 연시 특수라는 게 원래 있고 연말에는 원래 모임도 많고 한데 이건 뭐 장사 안 돼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800억 덜 쓴다. 날씨도 지갑도 한파. 연말이면 11월 달보다 돈이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돌아야 되는데 11월 달보다도 돈을 더 안 쓰고 있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장사하겠다고 나서겠어요? 창업마저도 포기했더라. 3분기에 역대 최저의 창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줄폐업 중이다. 고용도 악화됐고 일자리를 흡수할 방법이 없다. 자, 오늘 사실은 제일 마음 아팠고 그리고 또 가슴 철렁한 얘기는 이겁니다. 부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통계청이 소득 이동 통계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이게 원래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 중에 이런 통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자, 소득 계층이 이렇게 뭐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 뭐 대충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완전 못 사는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완전 못 살았는데 조금 못 사는 사람으로 올라갔다. 완전 잘 살았는데 조금 잘 사는 사람으로 내려왔다. 이게 많다 그러면은 예컨대 우리 개발경제 시대에는 최빈민층이 최부유층으로 올라가는 사례가 그런 게 이제 재벌의 성장 역사고 이제 그야말로 뭐 코리안 드림이 되는 거죠. 이게 계층 이동이 많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가 동적이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올라간 사람은 없고 청년들이 18%나 소득계층이 내려가더라. 심지어 10명 중에 1명은 소득의 절반이 깎이더라. 노년층은 81%가 5년째 그냥 못 벗어나고 있더라. 빈곤층 10명 중에 7명은 가난하던 놈은 계속 가난하다.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다. 이러면은 한국 경제 다이나믹 코리아 그거는 쓸데없이 정치만 다이나믹하지 경제는 역동성을 이미 잃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심지어 그 이제 역동성을 잃는다라는 거는 빈민의 고착화라는 점이 문제가 되겠는데 빈민의 고착화라는 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제 그 물가 중에서도 칩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칩이 이제 보통 강스라이팅에서 칩을 얘기하면은 CHIP 반도체 칩을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칩플레이션은 뭐냐면 CHEAP 싸구려 칩. 이 싸구려들의 가격이 올랐다. T조가리 하나 5,000원에도 팔고 5만원에도 팔고 50만원에도 팝니다. 50만원짜리가 5만원 오르면은 55만원이 되겠죠. 퍼센트로 따지면은 10% 오르는 거예요. 근데 5,000원짜리 T가 만원이 됩니다. 100%가 오르는 거예요. 50만원짜리 T 사입된 사람이 그거 55만원 주고 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부담 되겠어요? 근데 5,000원짜리 T 사입된 사람들한테 어느 날부터 만원에 사입어라. 치명적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싼 물건들이 더 많이 올랐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고가 상품이 5% 오를 때 저가 상품은 16%. 이렇게 되면 이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재정의 역할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현금을 투입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 예산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버렸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가서 딱 못 박아서 얘기했어요. 내년 성장률 0.06%포인트를 깎아먹는 효과가 있다. 지금 돈을 찍어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예산을 깎고 있냐.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 부양은 빠를수록 좋다. 추경 당장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구조개혁 없이는 장기 침체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개혁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소득구조의 고착화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못 찾으면은 여기서 폭삭 주저앉는 수밖에. 지금 이미 무릎 하나는 꺾였다. 지금 빨리 다른 쪽 무릎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무릎마저 꺾이고 나면 우리 그냥 계속 무릎 꺾인 채로 살아야 된다. 어떡할 거냐. 환율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4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400원 채 안 됐어요. 1,400원이 넘는 순간에 이게 기사였어요. 연초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50원이나 올랐다. 50원 오른 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러겠지만 또 환율이 오른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혹시 유학 보낸 분이 있으세요? 이제 유학비 송금할 때가 되면 진짜 허걱 할 겁니다. 환율이 10%가 오른다 그러면 지금까지 원화 기준으로 100만 원을 매달 보냈다 그러면은 환율이 10%가 오르면은 원화 기준으로 110만 원을 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1년으로 하면은 이제 몇백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겠죠. 학비가 그런데 꼴랑 100만 원 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중간에 손 한번 푸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허리가 꺾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뭐 유학 보낸 얘기는 뭐 그래도 배부른 얘기다. 당장 기름값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기름은 달러 주고 사오는 거고 그 달러 값이 10%가 올랐다. 쉽게 얘기해서 기름값이 10% 오른다 입니다. 저는 기름값을 경유값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경유차를 타서. 그런데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오른다 그러면 제가 휘발유 값을 잘 모르는데 대충 한 1,600원 언저리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10% 오른다. 바로 1,800원 되는 거죠. 딱 실감나지 않나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우리는 뭐 차도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잘 안 타요. 뭐 차 주말에만 뭐 한두 번씩 타고 잘 안 타는데 차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물건을 수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입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 예컨대 밀가루, 그럼 밀가루 값이 쉽게 얘기해서 10%가 뛰는 거예요. 이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뛰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그 수입을 해서 밀가루, 그래서 국내 시장에 팔면 국내 시장의 물가 상승이겠죠. 근데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한다. 그럼 가격을 올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팔리겠지. 그러면은 이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겠지. 그러면은 이 기업은 돈이 없어서 고용도 줄일 것이고 투자도 줄일 것이고, 이게 모든 게 악화되는 게 환율이라는 변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국내 물가가 오라, 환율이 뛰어서 국내 물가가 올랐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의 입장으로 보면은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가 주 업무 아니겠어요? 자, 물가가 뛰어?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뛴다. 그럼 금리를 올린다요. 돈을 빨아 당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 경기 하강, 경기 침체, 다 죽겠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경기 침체야. 지금 금리 올렸다가는 진짜 아우성이 난리도 아닐 거예요. 금리 못 올려요. 오히려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럼 금리를 내려. 그럼 환율이 더 뛰어요.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고, 돈이 더 많아지면 원화값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환율이 더 뛴다는 얘기예요. 악순환이에요. 사실은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돼요. 근데 못 내리지. 그럼 어떻게 해? 금리는 못 건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 결국은 정부가 돈 풀어야 된다. 그래서 추경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감액해서 통과시켜 놓고 지금 추경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런 상황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환율만 갖고도 그런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급한 일이거나 중요한 일이거나. 급한 일은 일단 환율로 인한 급한 불을 끄는 거고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앞으로 5년 안에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20년 안에 잠재 성장률이 0%대가 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경제부처를 담당할 때만 해도 우리 잠재 성장률이 5%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한 10년 전 상관에 갑자기 2%대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살벌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한 번 뚝 떨어지는 변곡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잡지 못하면은 이게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못 올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다시 20년 전에 5% 수준으로 올려보겠다? 안 돼요. 이게 일단 떨어지는 건 다시 못 올립니다. 물론 힘든 문제가 있어요. 일단 머릿수가 적어졌어요. 이게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구수인데, 일단 출산율이 낮아져서 경제활동 인구
인구의 지속적인 공급이 옛날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긴 한데 그것만 탓할 거냐? 그거 말고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 문제라든가 연금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 해놓고는 결국은 대통령 바뀌게 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0%대 시대를 살 것이냐, 대한민국 이대로 고스란히 늙어갈 것이냐, 이 답을 내놓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 어떤 세력에 속해 있거나 그 사람이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품성이 이거 답을 내놓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